인류 역사에서 철이나 구리 같은 그런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면 새로운 문명, 철글기, 청동기 이렇게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 방식에도 이런 새로운 물질 발견했을 때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마리 큐리가 방사능 존재를 밝히고 폴로늄 같은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게 되면서 자, 인류는 또 한 번 큰 변화,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가는 큰 변화를 눈앞에 두게 된 거였던 거죠. 방사능의 발견이라는 건 태양 외에도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있다는 사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 큐리의 발견은 약 50년이 지난 후에 세계사를 뒤흔들어 놓은 이것의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핵폭탄. 네, 맞습니다. 바로 핵폭탄의 개발입니다. 네. 자, 마리 큐리 과학자들은 앞다퉈서 새로운 방사능 원소가 있는가 방사성 원소 찾기에 들어가게 됐죠. 이 연구가 쭉 진행이 되면서 그 끝에 핵폭탄의 원리인 핵분열을 발견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마리 큐리를 우리는 핵폭탄의 어머니까지는 아니고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펜하이머 이전에 그러네. 네. 싫어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핵폭탄, 원자력 발전 같은 변화들은 모두 마리 큐리가 방사능의 정체를 밝혀내고 새로운 방사성 물질을 발견해내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발견으로 세계가 완전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한 거네요. 네. 자, 이렇게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면서 마리 큐리는 무명의 과학자에서 일약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네. 맞춰야지. 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 전까지 마리 큐리는 엄청난 마음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이제 과학계에서 노벨 물리상을 여성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너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얘기 왜 빨리 안 했어요? 네. 너무 당연한 거라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규현 씨 구체적으로 얘기해 해야 돼요?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보다 이건 마음고생을 했다잖아요. 마음고생이라는 건 어디서 옵니까? 네? 이거는 딱 그거죠. 정답. 네, 주현 씨. 이제 확정이 딱 되는 직전에 이제 남편이 그러는 거죠. 그냥 그 공적 내가 좀 할게. 내가 좀 하게 해줘. 오답이지만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요? 자, 이 상을 주는 주체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벨. 죄요? 네, 노벨 평화 제도 뭐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노벨 위원회인데요. 아까 굉장히 두 분이 가까이 가셨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거죠. 위원회가 문제면 정답. 지금 시대가 여자가 타긴 좀 그러니까 아유 그 공적은 인정을 하나 그 남편인 사람 남편 줘라.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거죠. 네, 주현 씨 정답입니다. 마리 큐리가 노벨상을 받기 전에 마음고생을 했던 이유는 바로 노벨위원회에서 남편인 피에르 큐리에게만 상을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 남편한테만 공을 돌린 거네요. 네. 아니,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한 여자한테. 키로가 빠졌대잖아요. 네. 키로. 자, 당시 피에르 큐리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찾아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네. 내가 이 그 사람 제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땡큐. 제가 말하지 못했는데 부인 마음 다칠까봐. 정말 하남자네요, 진짜. 피에르 큐리는 즉각 노벨위원회에 편지를 보냈죠. 방사능 연구는 두 사람이 함께 이뤄낸 것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마리 큐리가 반드시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 편지에서 주장을 했었어요. 이에 노벨위원회 내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여자에게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마리 큐리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와. 잘됐다. 이로써 마리 큐리는 36살의 나이에 역사상 최초로 여성 노벨상 수상자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상이에요? 네. 와.
윤호진 씨 뭐 노벨상까지 이게 받게 됐으니까 엄청 좋아했겠네. 일단 뭐 인정을 받았다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노벨위원회에서 준 노벨상의 상금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얼마예요? 뭐 해마다 그 금액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는 약 14억이라고 해요. 와. 14억이라고 해요. 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금액을 이제 받게 되는 건데 이번엔 베크렐과 피에르 큐리와 마리 큐리가 나눠 갖게 되니까 그 상금이 이제 분할되겠죠. 아, 그럼에도 그렇구나. 불구하고 참 너무나 그래도 행복했다고. 부부잖아요. 네. 한 9억 정도 이렇게 벌었겠네.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노벨위원회에서 상을 줄 때 베크레 2분의 1, 마리 큐리 4분의 1, 피에르 큐리 4분의 1 이렇게 반반. 정해주고요. 그럼 7억 가져왔네. 나쁘지 않네. 그 비중에 시럽도 따라서 괜찮구나. 이렇게 상금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 큐리는 노벨상 수상으로 과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노벨 최초 여성 노벨상이면은 네. 그거는 근데 사회 분위기상 또 평가절하고 막 이랬을 것 아이, 같기도 그래도. 하고. 네. 당시에 여러 언론과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마리 큐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하죠. 아, 그 여성에 대한 그 뿌리 깊은 편견 속에서 여전히 마리 큐리 역할을 그 옆에서 내조한 부인 맞아. 또는 조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시각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심지어 당시 미국의 한 과학자는 나한테도 피에르 큐리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나도 노벨상 받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네, 진짜 마리 어이없다. 큐리 수상을 비아냥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실제로 노벨상 수상 이후에 피에르 큐리는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하지만 마리 큐리는 프랑스 대학에서 어떤 제안도 교수 자리 제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 모셔가도 모자랄 거니까. 그렇죠. 자, 하지만 마리 큐리는 세간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로서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를 이어나갔고 노벨상을 탄 그 다음 해인 1904년에는 둘째 딸인 이브 큐리도 나왔습니다. 야, 그 와중에도 열심히 사랑했네요. 네, 그렇죠. 사랑둥이. 네. 그런데 둘째를 낳은 지 불과 2년 뒤인 1906년에 마리 큐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이 벌어지고 아유. 말죠. 남편 피에르 큐리가 47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맙니다. 마리 큐리는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마음으로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직 어린 두 딸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이구야. 뭐 의지가 느껴진다, 뭔가 어머니. 결연한 어. 의지. 너무 슬픈 사진이죠. 네. 마리 큐리는 이제 그 가장으로서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또 남편과 함께하던 연구도 자신이 이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 큐리가 마음을 다잡을 무렵 아이러니하게도 남편 피에르 큐리의 죽음이 마리 큐리에게는 과학자로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해주죠. 바로 남편이 죽으면서 공석이 된 소르본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 자리가 마리 큐리에게 와. 주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마리 큐리는 소르본 대학 800년 역사 속에서 최초로 여성 교수로 이름을 알리게 되게 되죠.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자, 그럼 이때 마리 큐리가 파고든 연구 주제가 뭐였을까요? 네, 바로 새로운 방사성 원소인 라듐을 순수한 상태로 추출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추출. 세상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방사성 원소를 당시 2개나 발견을 해냈던 거죠. 와. 하지만 당시엔 순수한 라듐 원소는 추출하지 못했고요. 다른 물질이 섞인 화합물 상태로만 라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추출한 라듐 화합물은 한 가지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바로 어둠 속에서 은은한 형광빛을 내는 거였습니다. 야광. 이건 라듐이 아주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었죠. 아, 그래요?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라듐이 엄청난 열을 거의 무한정으로 방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태양이나 별의 그 놀라운 에너지의 정체가 바로 라듐 발견을 통해서 최초로 밝혀졌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와.
근데 교수님 저 조그만한 저 고체 덩어리에서 뭐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는 거예요? 그 라듐 같은 방사성 원소 내부는 이렇게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제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던 입자랑 에너지를 막 바깥으로 다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라듐이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그런 원리에 해당이 되죠. 또 방사선이.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라듐이지만 완전히 순수한 형태의 그 라듐을 추출하는 건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친 연구 끝에 마리 큐리는 0.1g의 순수한 라듐을 분리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와, 역시 아, 의지의 상 드려야 돼. 마리 큐리. 짜릿해. 라듐 등장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한 효과가 드러났는데요. 자, 대체 뭐였을까요?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니까 뭔가 나쁜 세포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네, 맞습니다. 바로 라듐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아, 항암 치료에 쓰였어요? 아, 보고에 따르면 암이 라듐 광선에 의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은 라듐 광선이 종양을 치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건 진짜 혁명 의학계에서도. 맞네요. 혁명이지. 네. 지금도 쓸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암으로 왜 죽는 거예요? 현재 실제로 암에 걸리면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게 돼서 항암 치료로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 효과가 바로 라듐을 발견한 이때 처음 밝혀진 거죠. 와. 그리고 지금 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마리 큐리 덕분인 거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라듐 덕분에 항암 치료가 확 넓어졌다고 할 수 와, 있겠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후 의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라듐의 의학적인 효과에 집중 조명하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라듐을 쪼였더니 피부병이 낫다. 그다음에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치료가 되더라.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암을 치료하는 라듐이라면 다른 병들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믿음을 갖게 되고 전 세계에서 정말 라듐 열풍이, 라듐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희석시킨 라듐 화합물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면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대부분의 제품에 라듐 화합물들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자,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당시의 광고를 한번 볼까요? 화장품이야? 라듐 동 라디아. 화장품이네. 종류별로 다. 맞습니다. 바로 라듐이 들어간 화장품 광고인데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환한 미소를 만들겠다고 그 라듐 제품을 직접 자신의 치아 그리고 입술에 바르기까지 했습니다. 와. 윤호진 씨, 라듐 또 네. 어떤 곳에 활용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곳뿐만 아니라 먹는 제품에도 들어가 있어요. 와. 놀랬죠. 그때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겨져서 아하. 그냥 먹어도 좋은 줄 알고. 음. 그래서 라듐이 들어간 초콜릿입니다. 근데 엄청 비쌌겠네요. 그러니까요. 고급스러워 보이죠. 또 라듐을 넣은 생수입니다. 에? 네. 저 생수병 보면은 미 특허청 인증 방사능수라고 써 있습니다. 와. 그렇게 광고를 하는 와, 어떡해. 저 물을 건강에 좋다고 부자들이 엄청 사 먹었대요. 방사능을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방사능을 어떡해. 쏟아 붓는 거야. 그러니까요. 온 세상에 방사능 그냥 핵폭탄을 누가 쏜 거랑 똑같은 거네요. 와. 피폭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피폭. 어떡해. 와. 근데 어쨌든 이 라듐이 들어가면 선생님 이게 방사선을 내뿜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성을 그냥 아예 전혀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네. 지금이야 뭐 강한 방사능이 인체에 위험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태고 또 체르노빌 원전 폭발,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런 게 언론 통해서 방사능 위험성이 무섭게 각인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당시에는 방사능이라는 말이 막 처음 만들어지고 막 연구가 시작되던 초창기여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한 방사능을 가진 라듐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퀴리 부인도 몰랐는데 뭐. 그치. 네. 본인도.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라듐 연고, 라듐 치약, 라듐 성냥,
라듐이 들었다는 온갖 제품들이 출시가 됐죠. 와. 심지어 미국에서는 라듐을 이렇게 발라서 형광빛 나는 옷을 입고서 그 라듐 쇼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너는 모든 제품을 다 썼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라듐만 들어갔다 하면은 모든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라듐의 위험성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건 마리 큐리가 라듐을 발견하고 한참 지난 1917년 미국의 시계 공장 소녀들 때문에 이게 알려지게 되죠. 왜요? 시계 공장 소녀. 당시에 깜깜한 밤중에도 시계를 잘 볼 수 있도록 시계 바늘과 야광시계. 자판에 야광시계. 형광빛을 내는 라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어. 시계 공장에서는 임금이 낮은 소녀들을 주로 이제 고용을 했었는데요. 소녀들은 작은 시계판에다가 라듐이 섞인 이제 페인트를 정교하게 칠하기 위해서 라듐 페인트를 붓에 묻힌 다음에 입에 넣고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다듬어가지고서 이렇게 색칠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라듐이 지속적으로 몸에 축적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후 공장에서 일한 소녀들은 방사능에 픽복당해서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당시 그 소녀들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어? 어? 당시 한 소녀의 턱에서는 커다란 이렇게 종양이 자라났고요. 아유. 또 한 소녀는 무릎에서 거대한 암이 생겨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 이렇게 된다고요? 픽복되면? 네. 시계 공장에서 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법정 투쟁까지 이어졌지만 실제로 그 재판 결과는 너무 늦게 나왔고 사람들은 라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계속 반신반의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회사에서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도 인정을 안 했고요. 그치, 암을 치료한다는 성질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암이 생길 거라는 한순간에 건 말이 그냥 안 되니까. 망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이 세상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죠. 미국의 에벤 바이어스라는 한 사업가의 사례였는데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이제 부상을 당해서 치료약으로 라듐 생수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라듐 생수를 이후 무려 4년간이나 매일매일 마셨다고 하는데요. 어떡해. 자, 이런 얼굴에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애프터.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어떡해. 아니, 저 지경 때까지 마셨다고?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아우 너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아우 어떡해. 턱이 날라갔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아까 주기율표에서 얘기했듯이 그 라듐이 칼슘족에 있어요. 그럼 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족 원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라듐이 특히 뼈에 더 치명적인 괴사를 일으키거나 뼈를 삭게 하고 구멍 뚫리게 하고 이래서 저런 그러니까 칼슘 대신 몸에 그게 그 축적되는. 축적이 되는 거죠. 어우, 어떡하냐. 네. 이 사람은 턱뼈에 암이 걸려서 결국 뼈가 아예 이제 부스러져 버린 건데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 속에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시신에서조차도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이 방출이 돼서 결국 이렇게 나부를 봉해서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혹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서야 이제 위험성을 인지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라듐 부작용이 밝혀지게 된 건 한참 후였습니다. 1930년대가 되어서야 라듐 공장 소녀들이 법정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라듐의 위험성이 전 세계로 알려지죠. 그리고 이즘에 라듐이 든 제품들의 끔찍한 부작용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당시엔 라듐이 가진 숨겨진 이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